평범한 돼지국밥집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조폭이 건드린 그 중년 아줌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현주입니다. 한마디로 식당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 여성.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헌병대가 출동하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언론이 들끓었죠. 과연 한 번의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정치권을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졌을까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를 구원한 의외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주는 오늘도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허름한 돼지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54살의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평상복 차림의 강현주는 그저 동네 아줌마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이었죠. 식당 주인 할머니는 강현주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연주 씨. 오늘도 왔네요. 평소 자리에 앉으세요. 강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식당에 다닌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강현주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예의 바르고 조용한 동네 아줌마 정도로만 여기고 계실 뿐이었죠. 할머니, 국밥 하나 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강현주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곧 친구가 올 거예요. 10분쯤 지나자 식당 문이 열리며 김상도가 들어왔습니다. 56살의 김상도는 강현주와 특전사 동기로 현재는 예비역 대령 신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연주야. 오랜만이다. 상도야, 앉아. 소주 시켰어. 김상도는 강현주 맞은편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일 저녁 8시쯤이었는데도 식당에는 손님이 꽤 있었어요.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일행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주야, 저쪽 테이블 좀 봐.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냐? 강현주는 김상도의 시선을 따라 그쪽을 슬쩍 봤습니다.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테이블 위에 주황색 스포츠카 열쇠를 올려놓고 과시하듯 흔들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저런 애들이 또 왔네. 식당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현주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자주 와요? 요새 한 일주일째 거의 매일 와서 술 먹고 소란 피우고 가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강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국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그쪽 대화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로 터득한 습관이었죠. 형님, 이번 일 정말 깔끔하게 처리됐네요. 그럼 내가 누군데? 경찰서장이랑도 술 먹는 사이고 국회의원 비서관하고도 친해. 이 동네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역시 황 형님이라며 추켜 세웠어요. 김상도는 강현주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야, 저런 놈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 동네를 우습게 보고 있어. 강현주는 묵묵히 국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우리끼리 조용히 먹고 가면 돼. 하지만 강현주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들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계산을 서두르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방과 홀을 오가며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연주야, 우리도 빨리 먹고 나가자. 김상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강연주는 여전히 천천히 국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강연주의 내면에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챕터 2 문제의 발단 다리를 건드린 그 손. 황철구는 술잔을 비우며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47살의 황철구는 최근 서울에서 경찰 수사를 피해 이 지방 도시로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원래 성격이 거칠었지만 술이 들어가자 더욱 제멋대로였습니다. 야, 이 동네 진짜 한적하네. 서울처럼 빡빡하지도 않고. 형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선 형님이 왕이나 다름없죠. 부하들의 아첨에 황철구는 우쭐해졌습니다. 그때 시선이 구석 테이블의 강연주와 김상도에게 머물렀어요. 특히 강연주의 단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줌마 좀 봐. 혼자 소주 마시고 있네. 황철구는 피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지만 이미 술기운에 취한 황철구를 막을 순 없었어요. 아줌마, 돼지국밥에 소주라. 오래간만에 한국적인 여자네. 황철구는 강연주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연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속 국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김상도는 얼굴이 굳어지며 황철구를 노려봤습니다. 야, 누가 말 걸어주는데 대답은 해야지. 황철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강연주의 허벅지 쪽으로 슬쩍 손을 댔어요.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상도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강연주가 조용히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강연주는 여전히 황철구를 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숟가락을 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연주씨. 식당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기분 나빠? 웃어봐, 아줌마. 황철구는 강연주의 무표정한 반응을 보며 더욱 우쭐했습니다. 건드리면 금방 굴복할 줄 알았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예상과 달리 반응하지 않자 오히려 재미있어 했어요. 야, 말 좀 해봐. 벙어리야? 이때 김상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뭘 건드린 건지 알아? 김상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철구는 김상도를 힐끗 보며 비웃었어요. 뭘 건드렸다고? 아줌마 다리 살짝 건드린 게 뭐 어때서? 꼰대 영감이 나서지 마. 꼰대? 너 이 새끼가. 김상도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강연주가 여전히 조용한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강연주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고 차가운 것이 흐르고 있었어요. 황철구는 그런 강연주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봐라, 아줌마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왜 남이 나서? 우리 좀 친해져 볼까, 아줌마? 황철구는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강연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연주가 처음으로 황철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황철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자의 것과도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엇보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강연주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누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황철구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아줌마가 나한테 명령해? 웃기지 마. 마지막 경고입니다. 손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강현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였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식당 안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김상도는 강현주의 변화를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동기였지만 이런 강현주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황철구는 강현주의 기세에 눌렸지만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 바로 그때 강현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현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식당 앞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단정한 운동복에서도 다부진 체격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에서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54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현주입니다. 강현주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했고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어요. 식당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강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연주 씨가 장군님이셨어요? 황철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하하, 뭐라고? 중장? 아줌마, 정신병원에서 나온 거야? 황철구의 부하들도 따라서 웃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강현주의 분위기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줌마, 중장이면 나보다 센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황철구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강현주는 황철구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대한민국군 장성에 대한 모독이자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웃기지 마. 살짝 건드린 게 성추행이야? 황철구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한 중년 여성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김상도가 조심스럽게 강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주야, 이건 정치야. 괜히 큰일 만들지 마. 하지만 강현주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겪어온 수많은 부조리와 모욕을 참아왔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현주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일군 사령부 헌병대 직통 번호였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황철구는 강현주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어요. 신고해봐, 아줌마. 내가 경찰서에 몇 명 심어놨는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일군 사령부 헌병대입니다. 전화 너머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주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는 육군 중장 강현주다. 즉시 출동 바란다. 상황 코드 3 비가이피 신변 위협. 추가 설명은 현장 도착 후 하겠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현주는 식당 주소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황철구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들 알아? 국회의원도 있고 경찰서장도 알지. 중장? 웃기지 마. 난 돈으로 다 해결돼. 황철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김상도는 강연주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연주야, 헌병 때까지 부를 필요가 있었나?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상도야, 나는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안 돼. 강연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에 바치며 수많은 편견과 시선을 견뎌왔지만 이런 식의 모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점점 더 많은 차들이 몰려오는 소리였어요. 황철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4대가 식당 앞에 일렬로 섰고 군복을 입은 헌병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황철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연주가 진짜 별 2개짜리 장군이라는 것을. 헌병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병대장이 강연주를 보고 바로 경례했어요. 육군 중장님, 헌병대장 김준석 소령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고생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성추행을 했고 군 간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연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병대장은 황철구 일행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일렬로 서십시오. 황철구는 이제야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리려 했어요. 야, 너희들 진짜 잘못 건드린 거야. 내가 국회의원 정진호 선생 알지? 그리고 이 지역 경찰서장하고도 골프 치는 사이라고. 헌병대장은 황철구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군 장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면 당연히 조치를 받아야죠. 황철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뒷배경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깐만. 오해야, 오해. 나는 그냥 인사하려고 했던 거라고. 성추행이 아니야. 그럼 왜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까? 김상도가 끼어들었습니다. 황철구는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 황철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황철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세요, 정 의원님? 아, 예.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요. 황철구는 전화를 받으며 강연주를 노려봤습니다. 몇 분 뒤 통화를 마친 황철구는 다시 당당해졌어요. 야, 아줌마. 정진호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신다고 하네. 너 진짜 큰일 났어. 강연주는 황철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헌병대장에게 말했어요. 소령, 체포해라.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본부로 이송하라. 알겠습니다, 장군님. 헌병들이 황철구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철구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아, 너희들 정말 후회할 거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하지만 헌병들은 개의치 않고 황철구 일행을 차에 태웠습니다. 식당 밖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 저기 헌병차 좀 봐. 무슨 일이야? 조폭들 잡혀가는 거야? 아까 그 아줌마가 장군님이래.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강연주는 식당 할머니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인사했어요. 할머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연주씨. 아니, 장군님. 오히려 고마워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김상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연주야, 이제 시작이야. 저놈이 말한 정진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까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이거 정말 정치적으로 번질 수 있어. 그럼 어쩌라고? 내가 당한 걸 그냥 참으라고? 강현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받아온 온갖 시선과 편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연주야,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들이 언론에 이상하게 흘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김상도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식당 밖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과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불과 1시간 뒤 인터넷에는 조폭과 투스타 충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는 왜곡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 장군이 사소한 시비로 헌병대 동원, 군의 사적 이용 논란.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나? 강현주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강현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정당했고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현주 중장님, 장관님이 즉시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강현주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비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 들어선 강현주는 냉랭한 분위기를 즉시 느꼈습니다. 국방부 장관 박성호는 책상에서 신문들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강 중장, 이게 뭡니까? 조간신문 헤드라인이 다 당신 얘기예요. 신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스타 장군, 헌병대 사적 동원 논란, 과잉 대응인가, 정당한 조치인가, 조폭과 여군 장성의 충돌, 진실은? 장관님, 저는 정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 장성에 대한 성추행과 모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현주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박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왜 헌병대까지 동원했습니까? 일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일 아닙니까? 군인에 대한 모독은 군이 직접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요? 강 중장, 지금 정진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요. 군의 권력 남용이라면서 말입니다. 박 장관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현주도 따라서 앉았어요. 장관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당신이 부하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떠들고 있어요. 바로 그때 국방부 대변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정진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군의 권력 남용에 대한 폭로라고 하네요. 강현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정당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관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대기 발령 내리겠습니다. 감찰관실에서 조사받으세요. 그리고 당분간 언론 접촉은 금지입니다. 강현주는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대기 발령을 받게 된 거였어요. 국방부를 나서는 강현주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이는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정진호 의원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강현주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강현주 중장의 행동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사소한 시비로 국가기관인 헌병대를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성추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가 질문하자 정 의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연 그게 성추행인지 의문입니다. 황철구 씨는 단순히 인사를 하려다가 실수로 스친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헌병대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죠. 강현주는 집에서 그 장면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을 실수로 스친 것이라고 둘러대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까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연주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를 둬야겠어.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기 영희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현주는 배신감에 말문이 막혔어요. 김상도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예비역이라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 괜히 나까지 엮이면. 상도야,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연주야, 현실을 봐.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 강현주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등을 돌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댓글들을 보고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여자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야? 헌병대까지 부르는 게 정상이야? 조폭도 나쁘지만 권력 남용은 더 나빠. 하지만 일부 댓글은 달랐습니다. 성추행 당했는데 당연히 신고해야지. 군인 모독하는 조폭을 왜 감싸나? 여성 장군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강현주는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불리했어요.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마치 강현주가 죄인인 것처럼 대했어요. 왜 하필 헌병대를 불렀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게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까지 소집되는 사태가 됐잖습니까? 강현주는 하루하루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이 이렇게 뒤틀어지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강현주는 집에서 홀로 방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거리를 두고 있었고 변호사마저 승산이 없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강현주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자신은 정당한 일을 했고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현주는 언론사 기자일까봐 걱정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현주는 한참 생각하다가 기억났어요. 아, 송기철 사장님? 3년 전 그때. 맞습니다. 장군님이 저희 회사 직원들 구출해 주셨을 때요. 송기철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3년 전 해외 건설 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강현주가 직접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직원 6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장군님 덕분에 아이들 아버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현주는 송기철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장군님, 요즘 뉴스 보고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송기철은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현주는 놀란 눈으로 그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식당 CCTV 영상이에요. 그리고 황철구가 정치권과 결탁한 증거들도 있어요. 강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송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이런 걸? 장군님,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황철구 같은 놈들이 어떻게 정치권과 손잡고 장사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송기철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식당의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어요. 황철구가 강현주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고의적인 성추행이에요. 실수로 스쳤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강현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영상이 있다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식당 주인이 이 영상을 주겠다고 했나요? 처음엔 무서워서 안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장군님처럼 나라 지켜준 분을 도와야 한다고요. 송기철은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황철구와 정진호 의원의 통화 녹취록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황철구 부하 중 하나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도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녹취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이 황철구에게 여자 장군 하나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장군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송기철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황철구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황철구가 지난 3년간 정진호 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준 돈이 총 15억 원이에요.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죠. 강현주는 서류를 보며 점점 흥분됐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송기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3년 전 저희 직원들이 납치됐을 때 기억하세요? 외교부에서는 민간인이라 어렵다고 했고 정치인들은 표가 안 된다며 외면했어요. 강현주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한국 국민을 구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장군님 혼자서 내가 책임진다며 구출 작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라도 장군님처럼 나라 지켜준 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현주는 송기철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사장님, 하지만 이 일에 휘말리시면 사장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장군님, 제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제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아빠가 영웅을 도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강현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자신이 군인의 책임을 넘어 사람으로서 맞서야 할 싸움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녀는 군의 명예뿐 아니라 정의를 위해 움직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현주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어요. 가슴에는 수십 년간 받은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강현주 중장, 당신은 사소한 시비로 국가기관인 헌병대를 사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시비가 아니라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강현주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성추행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황철구 씨는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진호 의원은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원님, 증거가 있습니다. 강현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정진호 의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것은 사건 당일 식당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황철구가 고의적으로 제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감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철구가 강현주에게 다가가 고의적으로 손을 대는 모습이 누가 봐도 명백했어요. 이것은 정진호 의원이 당황하자 강현주는 계속했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보시죠. 황철구와 의원님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 여자 장군 때문에 큰일 났어요. 걱정 마. 여자 장군 하나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 내가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요리해 줄게. 감사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정진호 의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걸? 의원님, 조작이 아닙니다.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원본이 맞다고 나왔어요. 강현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철구가 의원님과 주변 인물들에게 지난 3년간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내역입니다. 총액이 15억 원입니다. 정진호 의원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국정감사장 위원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강 중장님,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과거에 구출한 민간인 분이 양심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어요. 강현주는 송기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해외에서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한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은 숙연해졌어요. 의원님들, 저는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강현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제가 성추행을 당하고 모독을 받았을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입니다. 강현주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신념과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만약 이것마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군인도 국민입니다. 군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진호 의원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강 중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장의 말에 강현주는 국방부 장관이 앉은 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강현주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저는 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군과 국민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것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국정감사가 끝나자 기자들이 강현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진호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조폭과 정치권 유착 의혹 파문 확산, 강현주 중장,
정당한 대응이었나? 여론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달라졌어요. 역시 진실은 숨길 수 없네. 여성 장군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정치인들이 조폭과 손잡고 국민을 우롱했네. 일주일 뒤 검찰이 정진호 의원과 황철구 일당을 구속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강연주의 대기 발령을 즉시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 한 달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진호 의원과 황철구 일당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15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이 넘었고 연루된 정치인들도 10명이 넘었어요. 언론은 정치권 대형 비리 사건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황철구와 그 부하들은 성추행, 공무집행방해, 군인 모독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됐어요. 특히 황철구는 추가로 폭력 조직 운영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까지 더해져서 중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정진호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와 함께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도 하나둘 꼬리를 내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대단하세요. 국방부에서 강연주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썽꾸러기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박성호 국방부 장관도 강연주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강 중장, 미안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장관님,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강연주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뒤에야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언론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국민의 별이라며 강연주를 재조명했어요. 강연주 중장,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 부패 정치권에 맞선 여성 장군의 용기,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준 사건. 하지만 강연주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평범한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강연주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우리 딸한테 강연주 장군님처럼 당당한 여성이 되라고 했어요. 군인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 혼내줘서 시원합니다. 강연주는 여전히 시장 골목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장군님. 식당 할머니는 강연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장군님, 그땐 제가 몰라 배웠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강연주는 조용히 웃으며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강연주를 힐끗힐끗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강연주 장군님이야? 진짜 평범해 보이시네. 대단한 일을 하신 분 같지 않아. 김상도도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연주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말렸구나. 상도야, 이해해. 너도 어려운 입장이었잖아. 아니야, 친구로서 끝까지 믿고 지켜줬어야 했는데. 김상도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주는 그런 김상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상도야,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어. 그때 송기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군님, 뉴스 봤어요. 정말 잘 되셨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장군님,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강연주는 송기철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도움의 손을 내민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강현주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현주 장군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는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장군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강현주는 그 젊은 여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군대요? 쉽지 않을 텐데. 네, 하지만 장군님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강현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젊은 여성이 떠난 뒤 강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국밥은 그냥 맛있으면 되죠? 네, 할머니. 맛있으면 됩니다. 강현주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단순했어요. 국밥은 맛있으면 되고 사람은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주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국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며 살아가리라. 강현주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강현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김복래는 작은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사는 집이었죠. 복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손녀 조은별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계란도 부쳐줘야겠네. 복래는 작은 가스레인지에 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손등에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여 있었고 허리는 오랜 청소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굽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은별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어. 복래가 살살 은별의 어깨를 흔들자 은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할머니, 좀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 아침 먹고 가야지. 오늘은 계란도 부쳤다. 하지만 은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에 요즘 할머니를 마주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야, 너네 할머니가 우리 학교에서 쓰레기 줍는다며? 진짜? 청소부 할머니네 손녀구나. 친구들의 비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별은 아침을 대충 먹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은별아, 점심 가? 복래가 뒤쫓아 나오며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지만 은별은 받지도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복래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75살 나이에 걸맞게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청소 도구를 챙겨 집을 나서며 복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은별이가 공부 잘하니까 참아야지. 학교에 도착한 복래는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청소부였지만 복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복도는 시끄러워졌어요. 축구공 던져. 한 남학생이 복도에서 공을 차며 뛰어다녔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복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쓰레기를 주워 담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례는 빈 음악실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실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어요. 복례는 피아노 주변을 닦으며 자꾸만 건반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죠. 복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피아노 건반에 대어 보았습니다. 그때 음악실 문이 열렸어요. 거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음악교사 박명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는 당황하며 손을 재빨리 거두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복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박명숙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복례는 청소 도구를 챙겨 음악실을 나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 방송에서 중요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전교생 여러분, 다음 달 열릴 가을 음악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음악실로 와주세요. 복례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방송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웅성웅성 떠들며 음악실로 몰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손녀 은별의 모습도 있었죠. 음악실에서는 박명숙 교사가 학생들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 음악제는 우리 학교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만 무대에 설 수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면서 학교 인기남인 이서준은 피아노를 꽤 잘 쳤거든요. 박명숙 교사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은별에게 머물렀습니다. 조은별, 너도 한번 해볼래? 평소에 음악 성적이 나쁘지 않던데. 은별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어요. 하지만 뒤에서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야, 청소부 손녀가 무대에서? 웃기네,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 은별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은별은 고개를 푹 숙이며 거절했습니다. 박명숙 교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은별은 집에 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례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은별은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은별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복례는 한숨을 쉬며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녀가 요즘 왜 이렇게 시무룩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복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청소를 끝내고 나니 시계는 이미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음악실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음악실에는 피아노만이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음악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건반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음을 눌렀어요. 딩! 맑고 깊은 소리가 음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례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배웠던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 넘게 잊고 살았던 멜로디가 마치 어제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음악이 깊어질수록 복례의 표정도 평온해졌습니다. 굽은 어깨가 펴지고 주름진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75살 청소부가 아니라 꿈 많던 소녀였습니다. 그때 음악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이서준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이서준은 우연히 음악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다가온 것이었어요. 이서준은 창문 너머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복례의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할머니가 대체 뭐지? 이서준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학교에서 가장 실력 있다고 자부했던 자신보다도 훨씬 뛰어난 연주였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 이서준은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복례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음악실에서 본 그 할머니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복례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신기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혹시 할머니께서 피아노 배우신 적 있으세요? 복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제 밤일이 들킨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에 잠깐 배웠지.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이서준은 복례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어젯밤 음악실에서 연주한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다는 걸요. 사실 어젯밤에 음악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복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건드려 본 것뿐이야. 미안하다, 함부로 만져서. 아니에요. 전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음악제에 참가하기로 했지만 자신의 실력으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뭘? 음악제 준비요. 제가 피아노를 치긴 하는데 할머니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는 못하겠어요. 복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 같은 청소부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서준아, 나는 그런 걸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할머니는 진짜 피아니스트예요. 이서준의 말에 복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꿈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은별과 친구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은별을 놀리고 있었어요. 야, 너네 할머니 오늘도 화장실 청소하던데? 냄새 안 나? 집에서. 은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가 자신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서준아.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줄게. 대신 아무도 모르게 하자. 이서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가 연습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특히 은별이는 절대로.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 연습하죠? 매일 저녁 9시에 음악실에서 만나자. 그때면 학교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날 저녁부터 복례와 이서준의 비밀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례는 이서준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음악의 감정을 담는 방법,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준아, 피아노는 그냥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담아서 쳐야 해. 복례의 손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춰처럼 움직였습니다. 같은 곡이었지만 이서준이 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칠 수 있어요? 음악은 삶이야. 내가 살아온 이야기, 느꼈던 감정들을
음악에 담는 거지. 이서준은 복내의 말을 되새기며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 1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그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갔어요. 복내도 오랜만에 찾은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시간만큼은 자신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음악가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비밀 연습을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벌써 학교 곳곳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복내와 이서준의 연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서준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어요. 복내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그의 연주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와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들었어? 청소부 할머니가 이서준한테 피아노 가르친다며? 진짜? 말도 안 돼. 맞아. 내가 직접 봤거든. 어제 밤에 음악실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부가 뭘 안다고 가르쳐? 이서준도 참, 왜 하필 저 할머니한테? 소문이 은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거였어요. 조은별, 너네 할머니 요즘 유명해졌네? 뭔 소리야? 인기남 이서준한테 피아노 가르친다며?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를 가르쳐? 은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은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도 이상했고 가끔 피아노 선율을 흥얼거리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날 저녁 은별은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복내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청소하느라 늦었어. 복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은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서준이라는 애 알아요? 복내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들킨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몰라.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진짜 피아노 잘 친대. 거짓말이겠지. 청소부가 뭘 알아? 아니야. 음악교사 박 선생님도 알고 있다던데? 박명숙 교사는 실제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전 음악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날 밤 늦게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음악실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들었거든요. 박명숙은 음악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날 밤 복내와 이서준은 평소처럼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마치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복내가 시범을 보이며 피아노를 치자 음악실에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이서준은 감탄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음악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박명숙 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내와 이서준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서준이 당황해서 일어섰지만 박명숙의 시선은 복내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김복내 씨, 어떻게 감히 청소부가 학생 지도에 끼어들어요? 박명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냥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학생을 가르쳐요? 복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준이 나서려 했지만 박명숙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이서준, 너도 실망이야.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선생님, 할머니는 당장 그만두세요. 이런 일이 교장 선생님께 알려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박명숙의 위협적인 말에 복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은별의 학비를 댈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복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별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복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음악교사한테 걸렸대. 진짜 큰일 났겠네. 이서준도 혼났다던데? 은별은 이 모든 소문을 들으며 창피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집에 와서 복례에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그만 좀 해요. 왜 자꾸 우리 집을 망신시켜요? 복례는 은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아,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청소부 할머니가 설친다고 다들 비웃어요. 은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별의 거친 말에 복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손녀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서준과의 연습은 중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은별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이서준이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도 연습해요. 서준아, 미안하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복례의 말에 이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요? 음악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도 들었잖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 같은 청소부가 나서면 안 돼. 이서준은 무릎을 꿇고 복례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절실해요. 이번 음악제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할머니 아니면 안 돼요. 서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발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복례는 이서준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은별의 모습이 떠올라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정말 안 돼. 그날 오후 복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정실에서 복례를 교장실로 부른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복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박명숙 교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복례 씨, 앉으세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김복례 씨, 요즘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청소부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소문 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복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최 교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복례 씨, 학교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부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 지도는 교사의 몫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의 위신이 실추되고 있어요. 박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최 교장은 복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복례 씨, 이 일에 계속 관여하면 계약 해지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복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은별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낡은 사진 한 장이 복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5살 복례가 피아노 앞에 앉아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꿈조차 꺼내보기 창피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꿈도 못 꾸고 살았지. 복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청소부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처지가 서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복례는 은별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별아, 뭐요? 할머니가. 미안해. 은별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 그런 일 안 할 거죠? 응, 안 해. 그럼 됐어요. 은별이 집을 나선 후 복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서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준은 평소처럼 음악실에서 복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복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은 결국 복례를 찾아 학교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빈 교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복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서준아, 왜 여기 와? 왜 안 오셨어요? 약속했잖아요. 복례는 이서준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서준아, 정말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복례는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음악제 포기해야 해. 미안하다. 이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니야, 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서준은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례가 공경에 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복례는 은별이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별아, 왜 안 들어가? 은별은 복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복례는 깜짝 놀라서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나도 할머니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싶어요. 은별의 갑작스러운 말에 복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별아, 할머니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피아노를 잘 친다고. 은별은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왜 할머니가 그런 일에 나서나 싶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도 꿈이 있었을 거잖아요. 복례는 은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 연주 들어보고 싶어요. 은별아.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어.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언젠가는 들려주세요. 약속해요. 복례는 은별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미 교장에게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악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서준은 복례 없이 혼자 연습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복례에게 배운 감정 표현 방법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음악제 전날 학교는 분주했습니다. 무대 준비와 리허설로 온 학교가 떠들썩했어요. 복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만 음악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악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떡하지? 피아노가 고장났어. 복례는 급하게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음악실에는 박명숙 교사와 몇 명의 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피아노 건반 몇 개가 눌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음악제인데 이거 어떻게 고쳐요? 학생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서준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조율사를 불러야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박명숙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장난 피아노를 하루 만에 고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박명숙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어렸을 때 피아노 수리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사실 복례는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에서 일하며 조율사 선생님 옆에서 피아노 구조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간단한 고장 정도는 스스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이서준이 나섰어요. 선생님, 할머니께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박명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더 망가뜨리면 책임져야 해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손가락으로 건반 밑에 기계 부분을 만져보며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했습니다. 여기 스프링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펠트가 닳아서. 복례는 능숙하게 고장난 부분을 찾아냈어요. 다행히 복잡한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도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관리실에서 간단한 도구들을 가져와서 복례는 피아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박명숙은 신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복례가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딩동딩. 깨끗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장이 완전히 고쳐진 거였습니다. 와, 진짜 고쳐졌다.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서준은 감격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박명숙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복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례는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내일이면 음악제가 열리고 자신은 그저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혼자 학교에 남았습니다. 내일 음악제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강당에서는 내일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아까 자신이 고친 피아노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복례는 무대를 바라보며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자신이 저 무대에 서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은별이 서 있었어요. 은별아? 왜 이 시간에 학교에?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집에 없길래. 은별은 복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음악제에서. 정말 연주 안 하세요? 그럴 수 없어, 은별아. 왜요? 할머니가 제일 잘 치는데. 복례는 은별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경고가 떠올라 고개를 저었어요. 은별아, 할머니는 그냥 청소부야.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도 꿈꿀 권리가 있잖아요. 은별의 말에
복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음악제 당일 아침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속속 강당으로 모여들었어요. 복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며 강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무대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어요. 이서준의 차례가 되자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복례와 연습할 때의 그 깊이 있는 연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연습 때는 잘했는데. 박명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서준도 자신의 연주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서준은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큰일 났어요. 자꾸 연주가 안 돼요. 왜? 평소에 잘하던데. 할머니가 옆에 없으니까 어떻게 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걸 생각해봐. 마음으로 치는 거야. 할머니, 정말 무대에 안 서실 거예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대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어요. 복례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여러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연주를 했어요. 바이올린, 플루트, 성악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서준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지만 좀처럼 첫 음을 누르지 못했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연주를 시작했지만 평소의 절반도 못 되는 연주였어요.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도와주지 못해서 이서준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서준의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서준은 실망한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왔어요. 그때 갑자기 강당 뒤편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피아노가 또 고장났어요. 무대 스태프가 황급히 달려와 박명숙에게 말했어요. 아까 고쳤던 피아노가 다시 고장난 거였습니다. 어떡하죠? 아직 연주할 학생들이 남아있는데. 관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음악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최 교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피아노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복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관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지? 청소부 아냐? 뭐하러 올라가는 거야? 복례는 무대에 올라 고장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 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김복례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 교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복례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재빨리 고장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몇 분 만에 고장을 고친 복례는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딩! 깨끗한 소리가 나왔어요. 관객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고쳤습니다. 복례가 무대를 내려가려는 순간 관객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연주 한번 해보세요. 은별이었습니다. 은별이 일어서서 외쳤어요. 우리 할머니가 피아노 진짜 잘 쳐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할머니 연주 들어보고 싶어요. 한 곡만 쳐주세요. 박명숙과 최 교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관객들의 요청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 곡만 연주하겠습니다. 복례는 심호흡을 하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복례가 첫 음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점점 강렬해지고 깊어졌습니다. 복례의 75년 인생이 고스란히 음악에 담겨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꿈,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아픔, 손녀를 키우며 느꼈던 사랑과 희생의 시간들이 모두 피아노 선율로 표현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 웅성거리던 것을 멈추고 복례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박명숙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서준과 은별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연주를 들었어요. 복례의 손은 더 이상 75살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소녀의 손이었고 수십 년간 꿈을 품고 살아온 예술가의 손이었어요. 마지막 음이 강당에 울려 퍼지고 나서도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복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누군가가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복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뜨거운 환호였거든요. 무대 아래에서 은별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서준도 감격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복례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세요?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박명숙 교사도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김복례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입장을 이해해요. 복례의 따뜻한 말에 박명숙은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악제가 끝난 후 복례는 다시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걱정보다는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최 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복례가 들어가니 최 교장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무겁고 엄격했던 모습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복례 씨 앉으세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 사실 음악제가 끝난 후에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당신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최 교장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이가 복례 할머니를 보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배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다.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봤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복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김복례 씨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학교 음악 수업 조교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청소일도 계속하시되 주당 몇 시간은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복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박명숙 선생님도 적극 찬성하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학교에 계셔야 한다고요. 복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복례는 은별에게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은별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응, 조교지만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게 됐어. 은별이 복례를 꽉 안아줬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별아, 할머니 때문에 창피했을 텐데 미안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보니까 할머니가 정말 멋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은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나도 피아노 배우면 안 돼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 다 꿈꿔보자. 일주일 후 복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음악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복례의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에 학생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복례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들은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너희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해 보렴. 이서준도 다시 복례에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고 공개적으로요. 할머니, 다음 달 콩쿠르에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열심히 준비해보자. 가장 큰 변화는 은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부분 어떻게 쳐야 해요? 천천히 해보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복례는 은별을 가르치며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못 이룬 꿈을 손녀를 통해 다시 꿔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학교에서는 복례의 제안으로 꿈은 나이가 없다는 주제의 특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복례와 학생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콘서트였어요. 무대에서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피아노를 쳤습니다. 옆에서는 은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이서준이 함께 피아노를 쳤어요. 관객석에서는 최 교장과 박명숙 그리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감동적인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복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저는 75살에 제 꿈을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강당에는 또다시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은별과 함께 집에 돌아가며 말했어요. 은별아,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모르겠어. 나도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복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요. 75살 청소부 김복례는 이제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손녀가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당당한 예술가가 되었어요.